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이승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또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보험도 진화를 하죠. 이 보험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법 함께 찾아가 볼게요. 인생설계 원픽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후 아래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투자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설계 원픽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실 전문가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우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보험 전문가 이건우입니다. 네, 가족을 지키는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이건우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영인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잘못된 보험 정보는 바로잡고 올바른 보험 정보는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보험 전문가 서영인입니다. 네, 신속 정확하게 가치 있는 보험을 전달해 주실 서영인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성민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고 있는 보험 전문가 우성민입니다. 네,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갈증을 해소해 주실 우성민 전문가님이셨고요. 이렇게 인사 맞춰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오늘 어떤 주제를 나눌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보험 보장 분석이었습니다. 이건우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떠한 보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불필요한 보험이나 중복 가입된 부분은 없는지 잘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어떤 보장들을 해주는지 잘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사실 설계사님께 맡기기도 하고 또 보험을 직접 청구해 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나운서님과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고객분들을 바라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고 나서야 내 보험이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는지 찾아보시고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고나 질병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막상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뒤늦게 내 보험을 들여다봤을 때 혹시라도 보장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보험을 준비하려면 이미 늦어버린 상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은 아프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 보험은 아프고 나면 들기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심지어 보장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눈앞이 정말 깜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유병약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보험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한 시대가 왔는데요. 다만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유병약자 전용 상품이라 하더라도 알릴 의무, 즉 고지사항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건강할 때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험 소비 습관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위험에 가장 확실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니까요. 결국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는 결국 소비자분들의 몫입니다.
네, 그래도 유병력자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황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결국 이 보험 보장 분석은 내가 보험을 잘 가입하고 또 잘 유지하고 불필요한 지출까지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필요한 이유도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득 수준,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생활하시던 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필요한 보장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장도 그 변화에 맞춰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중복된 보장이 있거나 불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장이 부족하다면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치료비들로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통해 내가 받고 있는 보장들을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보장 분석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의점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장 분석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보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나의 재무 상황과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함께 고려해 따라 보장을 조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장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내가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내게 꼭 필요한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입한 보험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부분이나 중복 가입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앞서 말씀드린 현재 내 상황에 접목시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진과 같이 무조건 해지부터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해지 후 새로 가입할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고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보장 공백도 충분히 고려한 후에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결국 이 보장 분석이 필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당장이라도 보장 분석 받아보고 싶은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 상담을 좀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우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고객님들, 즉 소비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을 보는 방법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험 증권을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장 범위, 만기 시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중요한 부분인 고지사항, 즉 알릴 의무 사항이 혹시 누락되었던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요. 가입 이후 주소나 직업 등 변경 사항에 대해 통지 의무를 잘 이해하고 계신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더 나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상품과 보장을 비교 분석해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고객님의 현재 상황과 재무 목표, 보장 니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설계를 검토하고 컨설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보험 보장 분석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 보험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또 나의 상황이 어떤지도 살펴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 의무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우 전문가님께서 보실 때 이 보험 보장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된다 싶은 거 있을까요? 네, 보험을 구성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3대 진단비입니다.
요즘처럼 질병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진단비가 보장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보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중에서도 3대 진단비 항목을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진단비부터 살펴볼 텐데요. 3대 진단비 중 하나인 암의 보장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은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유사암 등 분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구분됩니다.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하는 범위이고 소액암은 생식기와 관련된 암으로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등으로 분류됩니다. 고액암은 림프암, 식도암, 췌장암, 뇌암, 뼈암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혈관 관련 특약은 보장 범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출혈 진단비로 보장 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두 번째는 뇌졸중 진단비로 뇌출혈을 포함해 약 6개의 질병 코드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전체 10개 질병 코드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넓은 범위입니다. 이처럼 보장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어서 세 번째,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질환 보장도 보장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입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좁고 I21 하나의 코드만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해 총 6개의 질병 코드에 해당되며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인데요. 기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더해 I50 심부전과 I49 부정맥 등까지 포함되어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진단비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장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장질환은 준비하실 때 심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넓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3대 진단비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계속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주신 게 고지 의무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의나 이해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보험 계약 시 알릴 의무란 보험 계약자가 가입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 직업, 운전 여부, 취미 등 보험사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 정보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며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땐 혹시 이건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꼭 정확하게 알리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통지 의무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기간 중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을 때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 이후에도 자신의 위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을 보험회사에게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보험사가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통지 의무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내 사무직에서 고위험 현장직으로 바뀌는 경우엔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전 차량의 변경입니다. 일반 자가용에서 이륜차나 영업용 차량, 화물 차량 등으로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인데요.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이나 해지 통보, 보험금 안내 등 중요한 연락이나 우편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건우 전문가님께서 보험 보장 분석에 대해서 필요성과 유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지 의무 사항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결국 내 보험 보장을 잘 확인하고 이 공백 없는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잘 살펴봐야 나에게 맞는 안성맞춤 보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장 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보장 분석을 받아보시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점검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일정한 심사와 기준을 거쳐 출시된 검증된 상품들입니다. 각 상품마다 목적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쁜 보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보험이 나의 상황과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보험은 상품 자체보다 누가 어떻게 가입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보험이란 보장 금액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꼭 맞는 보장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며 내 건강 상태, 재정 상황,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두 고려해 맞춤형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나중에 짐덩어리가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보험 이대로 괜찮은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험 보장 분석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보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보험은 간병보험이었습니다. 서영인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간병인 보험은 누구에게나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간병인 보험, 사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실비보험이나 안보험은 이제 필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간병보험은 아직 낯선 것 같습니다. 왜 간병보험이 필요한가요? 네, 먼저 변화하는 사회 구조 때문인데요. 65세 이상 인구는 해마다 빠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표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곧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술과 치료법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생존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냥 건강하게만 늙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가족 구조와 생활 방식입니다. 요즘은 한 가족이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경우가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자녀들은 취직이나 결혼 등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간병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형제 자매가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간병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요. 어머님들도 대부분 전업주부로 집에 계셨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의 돌봄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가정 형태가 되었고요. 각자 직장과 생계가 있는 상황에서 간병을 맡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50대에서 70대 분들은 형제자매가 많아 간병을 나눠서 맡거나 간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30, 40대의 분들은 외동 비율이 많고 형제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간병 부담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부모님은 주로 지방에 거주하시고 자녀분들은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 직장을 두고 1인 가구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지리적 거리까지 더해져 간병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핵가족으로 인해서 가족 간병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가족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간병 보험이 필요한 이유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간병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인데요.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병원비 외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무려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간병 문제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민간보험에서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간병 관련 보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MC님, 간병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1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하루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달이면 거의 400만 원 가까운 금액이죠. 이처럼 생각보다 훨씬 큰 간병비는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환자의 중등도나 상황에 따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녀가 5분이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활과 가정이 있다 보니 아버님께서 병고로 입원하셨을 때 간병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코로나처럼 감염병이 한창 유행됐던 시기여서 한 사람이 간병을 시작하면 중간에 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버님의 상태는 대소변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이셨기 때문에 하루 간병비만 무려 2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 달만 해도 수백만 원이 나오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인분의 어머님 사례도 말씀드려보자면 어머님께서 뇌졸중으로 이번 수술 중에 A형 독감에 감염되시면서 격리병실로 옮기게 되셨고요. 그때 간병인 비용은 무려 16만 원씩 지불했습니다. 이때 감염 위험 때문에 일반 간병인보다 더 높은 비용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감염 가능성, 격리 조건 등이 더해지면 간병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간병인 비용이 약 3만 원 상승해서 하루 평균 12만 6천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연평균 만 원씩 상승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추세로라면 10년 후, 20년 후에 간병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문득 드실 텐데요. 앞으로 간병인 비용이 더 오르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아도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일정 기간 보험을 유지하면 보험금이 체증이 되는 형태의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체증형으로 가입 시 가입 후 5년 후에 120%, 10년 후 150%, 20년 후에 200%까지 체증이 되고요. 단순 현재 비용이 아니라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부담까지 고려한다면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MC님은 혹시 간병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실까요? 일단 간병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는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분 이렇게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의 경우 가입 후 비교적 빠르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가입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부모님 본인 스스로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다고 해서 간병인 보험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고객님 중 한 명이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셔서 3개월 동안 입원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미리 가입해 주셨던 간병인 보험을 사용하셨는데요. 무려 1,000만 원 이상이 간병 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너무 만족해 하셨고요. 자동차 보험에서 부상 등급이 높으면은 추가로 지급이 되는 간병인 관련 금액도 모두 위자료로 수령하셨습니다. 간병인 비용은 저에게 가입한 보험으로도 처리를 하셨습니다. 또한 요즘은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 질환 같은 근골격계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로 인해 수술 후 간병인을 일정 시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병인 보험은 무조건 부모님을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간병보험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나이 무관하게 가입해야 한다는 보험인 것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청구 과정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간병보험은 그럼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뒤에 간병인을 고용하고 마지막으로 청구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간병인 보험은 가입하실 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는 병원에 입원 시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 바로 신청을 하면 연계되어 있는 간병업체를 통해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 입원 시 간병인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하는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신청을 하고요. 간병인 비용을 지불한 후에 그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상이 되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으로 보장받느냐 아니면은 비용으로 보장받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의 경우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간병인 업체를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고요. 간병인 비용도 모두 포함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이라 금전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갱신형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가입 후 보험료가 변동되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한 회사에서 하루당 2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내가 실제로 간병인을 사용한 비용이 10만 원이어도 20만 원씩 계산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마냥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보험회사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께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보다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으로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간병
간병 업체에서 간병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병인이 지원되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치매와 같은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소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질환인 경우, 그리고 감염병처럼 격리가 필요한 질병인 경우 간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좀 따져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NC님, 혹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병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들어봤습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간호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종합병원 이상 등급의 병원인 경우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통합간호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병동에 입원 시 1대1로 간병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주하고 있는 간병사들이 공동으로 간병을 하는 내용입니다. 1대1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무엇보다 보호자가 없어도 된다는 장점과 24시간 간호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병실보다는 입원 진료가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통합간호 병동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병실이 없어서 대기하는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통합간호 서비스 병동 입원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물론 간병인을 고용한 건 아니어서 간병인 보험만큼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진 않지만 물론 일반적인 입원 일당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간병인 보험보다는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런데 시행되고 난 뒤 여러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중증 환자가 서비스에 제외가 된다는 점인데요. 중증 환자라면 예를 들어 선망 증상이라든지 치매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등등이 있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에 입실하지 못해서 간병인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자녀들이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간병인 지원 또는 사용 입원 일당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통합간호 서비스 일당도 같이 구성해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 일당 혹은 사용 일당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더해서 통합 간호 서비스 일당까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병인 보험 종류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는지 처음 알았어요.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여기서 하나 생기는데 사실 보험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실손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간병보험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물론 실손의료비가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의 실손의료비를 보시는 것처럼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발생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형태의 상품인 거지 간병인을 사용한 금액까지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실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상하는 것이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같은 보험은 내가 쓴 비용이 가입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가입 금액을 그대로 보상하는 정액형 보장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만을 의지하고 간병 비용을 해결하신다고 하신다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한다는 말인데요. 이와 더불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을 하면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인데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간병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삶이 피폐해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 간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케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감정의 골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간병이라는 부분은 예나 지금에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 상품 중에서도 간병보험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입원 수술이 있으셨거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속적으로 약 복용을 하시더라도 맞춤형 상품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간병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는 간병보험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선택으로 좋은 보장 자산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이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병보험 준비해두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필요성과 그리고 종류 여러 가지 좀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 중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요? 네,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로 반드시 간병보험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간병보험은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든 필요한 보장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비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병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간병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셨다면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영인 전문가님께서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전달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간병보험에 대한 총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주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세 번째 주제는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우성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예정일까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과 이제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그리고 운전자 보험 그리고 도대체 이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뭔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상세하게 계속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뭔가요? 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쉽게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즉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타인 및 나와 내 가족의 신체 그리고 재산 피해를 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책임을 처리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 가입이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면 책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가족 및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거나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약관에 따라서 보상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자동차 보험은 어떤 거를 보호하는 거고 또 운전자 보험은 어떤 거를 보호하는 건지 이렇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이제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본인을 보호해주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입률이 좀 많이 낮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자동차 보험만 있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에는 중요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의 민사적 책임, 즉 치료비,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사처벌이나 법적 절차 같은 지원은 전혀 없는 게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중과실사고, 그리고 신호위반, 중앙성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때 발생하게 되는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등이
전부 운전자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 몫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사고라는 거는 정말 예측 불가하잖아요. 형사적인 책임까지 좀 보호를 받으려면 보험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형사적인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되나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예상보다 사고 빈도수가 높은 편에 속하게 되고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2,700명, 중상해 사고 같은 경우 2만 건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대과실 교통사고로 분류가 진행이 되면 운전자 같은 경우 형사 입건, 그 후에 검찰 송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2023년 서울 강서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60대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에 무단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70세 보행자를 쳐서 갈비뼈와 다발성 골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이때 치료비는 진행을 했으나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요. 형사 합의금 1,200만 원,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 그리고 벌금으로만 7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었다면 2,300만 원가량 대부분의 보장이 가능했을 항목들입니다. 네, 예시를 들어보니까 사실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에서 나온 금액도 좀 살펴보면 2,300만 원이면 사실 큰 금액이고 또 나이까지 60대시다 보니까 결코 가벼운 금액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운전자 보험이 얼마나 어떻게 보장해 주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 선임비나 벌금 같은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의 보장 항목은 보통의 경우 크게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경우 일단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경우에 법으로부터 운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현재의 운전자 보험은 최대 변호사 선임비가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형사 합의금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을 감경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운전자 보험에서는 현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보장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벌금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다면 벌금을 납부를 해야 하게 되죠. 벌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상품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세 가지 보장 항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런 운전자 보험 누구에게 좀 특히나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좀 들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운전을 한다면요, 나이에 상관없이 운전 빈도에 관계가 없이 꼭 필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운전량이 많으시거나 그리고 뭐 출퇴근길 또 요즘 늘어나고 있는 자녀들 등하굣길에 운전이 좀 잦으신 분들, 그리고 고령 나이의 운전자, 업무상 운전을 또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상 필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팁을 좀 드리자면 벌금, 형사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이 세 박자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한다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 들어서 월 10,000원 전후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니까요.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 매해마다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개정의 빈도가 높은 관계로 값비싼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기보다는 도로교통법이 크게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을 하기 좀 유용하시도록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월 10,000원 전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보통 보장 범위와 가입 형태에 따라서 월 10,000원대부터 많게는 3, 4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 예를 들어서 순수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월 10,000원 정도면 핵심 보장인 벌금, 그리고 합의금, 변호사비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형 그리고 적립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상품의 구조라서 월 3만 원, 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중에는 보장은
받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적립보험과 이제 환급형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품들도 있게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보장을 받는데 만기까지 유지를 하게 됐을 시 순수 보장을 제외한 일부 더 납부를 했던 적립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보통 10년 또는 20년 만기 상품 가입 시점에서 정해진 환급금이 있어서 월 2만 원 보험료로 10년 가입 시 많은 보장과 함께 만기 환급금 또한 일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어느 정도라도 환급금이 조금 나오는 상품을 가입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뭐 환급형이 지금 들었을 때 좋다라고만 단순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 좀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적립형이나 환급형이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보면 2019년도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9세인 어린이인 민식군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진 통칭 민식법을 민식법을 운전자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큰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첫 번째, 스쿨존 내 신호등과 함께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그리고 두 번째로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중상해를 가하게 되면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만기 시까지 유지를 하는 게 사실상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보장 범위와 가입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순수 보장형과 환급형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적용이 되니까 여기까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이게 법이 계속 많이 바뀌니까 이런 개정들이 얼마나 운전자 보험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궁금해요. 우선 그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고가 나기만 하면 운전자가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충분히 조심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라 할지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2년도와 23년도를 보면 사고 사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4년도 개정안에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때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보자면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운전자 스스로의 변호가 아니라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또한 정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운전자 법 변동과 담보 비용의 변동에 있어서 2년 혹은 3년 뒤에는 상황에 맞게 다시 가입하실 것을 권장해서 적립형 담보를 넣는 것은 사실상 비추천드립니다. 또한 적립형이 아니더라도요. 운전자 보험에 운전자 비용 담보만 넣는 것이 아니라 상해와 질병 그리고 뭐 수술비나 입원비, 뭐 치료비를 넣는 경우도 많아져서 금액이 3만 원, 5만 원, 많게는 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나를 지키는 부분도 같이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이 지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운전자의 법적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담보 꼭 체크하시고요. 또 현재 개정된 사항과 또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자면요.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쏙쏙 풀어드리자면 첫 번째,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는 바로 벌금,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을 말합니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 세 번째는요. 운전자 보험은 절대로 비싸게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핵심 포인트는 가입 후에도 법의 개정에 맞춘 리모델링은 필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에 대한 투자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